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의하게 알아야 될 상황은 어떤 두 가지 인간관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간관은 결정론적 관점이다. 이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론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프로이트는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6세 이전에 이러한 발달적 경험을 강조를 했고, 그러한 발달적 경험을 통해서 성격이 결정된다 라고 인생 초기 발달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한 것이죠. 근데 6세 이전에 진로가 결정된다 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진로가 아니고 성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의식의 영향, 무의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비이성적인 힘인 어떤 본능적 충동이나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떤 외부 환경보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본능적 힘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안이 발생이 되는데, 사람은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라는 것을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의식에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의식은 그 수면 위에 떠올려 있는 어떤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전의식은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잠재의식, 또 저장된 기억,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끄집어 올릴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끄집어 올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는 꿈을 분석을 할 때,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막 위험하죠. 막 두려움, 막 폭력적 동기, 수행할 수 없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그대로 꿈으로 나타내 보세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점검을 합니다.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끄집어내면 안 돼, 이렇게 자아가 저지를 하니까 이런 자아를 피해서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왜곡해서 살짝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불안은 현신도라고 해서 현실적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은, 개인의 성격은 출생 이후에 약 6세까지 해당되는 유아기 동안의 경험들이 그 기본 구조가 형성되고, 그 경험들에 의해서 그 기본 구조가 형성되며 그 후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리비도는 바로 성적 추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성적 추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하면은 나중에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출생 시에 나타나는 리비도는 1년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는 것이죠.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구강에 집중되어 있느냐, 학문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 1년의 발달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라는 거고, 자, 쾌락을 주는 성적 추동 에너지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가에 따라서 이 발달의 각 단계를 명명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성적 추동 에너지라는 것이 뭐냐, 즉 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어떤 성교만이 아니고 쾌감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자, 성교만이 아니고 쾌락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 자기 손가락을 빠는 거, 또 배설이나 보유하는 거, 또 만지는 거, 물거나 꼬집는 거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 발달 단계는, 자, 리비도가 어디에 있느냐? 자, 구강기에 있다. 그러면 그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입으로부터 쾌감으로 입술을 통한, 입과 입술을 통한, 자, 입과 입술을 통한 쾌감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1세 이전이죠. 출생시에서 1세까지 저술한 점을 손가락을 쭉쭉 빤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격 형성이 구강형 성격과 또 구강형 성격 이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과잉 결핍 또는 뭐 과잉 충동될 때 폭음, 흡연, 과식 등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남과 접촉을 두려워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 깊이 있는 인간관계 어려움,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몰라야 되겠지만, 자, 리비도가 구강기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강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비도가 항문 근처에 집중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항문기라고 한다. 배변이나 배뇨와 같은 본능적 욕구가 쾌락의 근원이 된다. 2세, 3세까지. 그래서 항문 공격형 성격과 항문 보유형 성격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항문 공격형은 부모의 욕구를 거절하고 적대감 등 부정적 감정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데나 팍팍팍 내지르는 거죠. 예. 항문 보유형 성격은 꾹 참는 겁니다. 안 누르려고. 그래서 이 항문 보유형 성격은 고집이 세고 굉장히 구두세고 강박적이거나 의존적인 성격, 양심이 발달하는 시기다. 2세, 3세. 자, 남근기는 리비도가 생식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 그래서 거세 불안이라는 느낌을 받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 여자는 남근 선망을 가져서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을 겪는데, 이건 우리가 잠깐 깊게는 설명을 못하고 짧게 설명을 하면,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는 내 건데 아빠께 아닌 거야. 그런데 아빠 때문에 그 엄마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빠는 거대하고 힘이 세. 그래서 접근을 못해, 엄마한테. 그래서 차라리 저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 아빠와 엄마를 내가 함께 소유하는 것은 내가 아빠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는 아빠의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러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자아와 초자가 발달이 된다고 하고, 4세부터 6세까지 남근기 때. 그리고 여자는 이제 태어나면 이제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는 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남근 선망으로 인해서 아이는 태어나면 엄마를 막 처음에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엄마와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엄마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동일시를 통해서 이 초자가 발달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복기 때는, 이때는 이제 리비도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에요. 휴직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욕구나 충동적 욕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통제되는 시기다. 7세에서 12세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동서의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친구들 좋아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과 적응의 능력이 생기고. 근데 이때 이제 학업에 열등감이 들면은 이제 그 열등감이 이때는 이제 학업을 내가 친구보다 떨어지고 하면 열등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운동, 친구관계 등에 관심이 있다. 잠복기. 자, 성기기는 다시 리비도가 이제는 그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자, 이전 단계에 잠재되어 있던 리비도가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죠. 다시 활성화돼서 이 성적 욕구가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어떤 증가가 이루어진다. 이거 사춘기 이후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심리적인 독립, 성숙한 이성관계 확립, 독자적인 정체성을 모색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식으로 발달되고, 남근기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로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자아, 초자아가 발달된다. 남자아이한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엘렉트로 컴플렉스를 겪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가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 가운데로 딱 들어가서 방해를 하죠. 예, 어떤 뭐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자, 이번에 이제 방어 기제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 우리가 그 불안이 발생됐을 때 엄청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는데,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자아가 이제는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자아가 제대로 현실적인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는 방어기제, 비합리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첫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극복하거나, 두 번째, 현실을 부정하거나, 세 번째,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어기제인데, 이러한 방어기제는 성격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기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 또는 성향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적대감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겁니다. 뭐 자식에 대한 분노 감정을 사랑으로 포장한다든지 반대로 하는 거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과 같은 거. 반동 형성, 방귀 끼고 성낸다. 예, 이것이 이제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반동 형성. 그 다음에 전치. 예, 전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이라고도 하고 전치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전치는 에너지가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대상에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자, 적대감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집에 와서는 상사 대신 가족에게 화를 낸다 라는 거죠. 또 부모 꾸지람을 받은 아이가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서 분노를 해결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는 전치 전이. 근데 사실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와서 그것을 집에다 푸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는 방어기제다. 이것을 전치 전이. 자, 그 다음에 억압 역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억압. 자, 용납되지 않는 욕구나 충동, 사고 등이 의식 밖으로 밀려나서 무의식 속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을 상실한다든지 금지된 성욕 및 행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그냥 집어넣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40대 후반의 중년 부부의 일입니다. 남편은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고 부인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는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회사의 경리 아가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경리 아가씨를 내쫓을 수 없을까 궁리를 하던 찰나에 어떤 노신사가 집에 방문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친구가, 나이도 많은 친구가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혼하고 젊은 여자가 살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편지를 쓴 겁니다.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 회사 격리 여직원하고 이러쿵저러쿵 뭐 그런 사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부인이 그 편지를 보고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격리 여직원을 불러갖고 뭐 삼자 대면 같은 거 막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사건이 종료돼야 되잖아요. 사건이. 근데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의부증 증세가 이제 나타나면서, 신경증에서 의부증 증세가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이제는 정신과 치료를 받자라고 권유를 해도, 내가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느냐,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큰 사이가 병원에 가자고 설득을 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 어떤 프리드의 상담 기법 같은 자유현상이라든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알아본 바로는, 그 부인이 큰 사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억압시킨 겁니다. 억압. 그래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나타나? 남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한테 나타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투사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투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동생은 언니보다 공부도 못하고 이래갖고 항상 언니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언니가 쓰던 옷 입고, 언니가 입던 옷 입고, 언니가 쓰던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물려받은 거죠. 예, 우리 와이프도 옛날에 그렇게 물려받다가 신경이 나가지고 비 오는데 다 버렸대요. 새로 사달라고. 예, 그렇게 물려받다가 이전 그 자매가 커서 서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동생이 형부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무의식 속에 억압시키고선 지냈던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그래서 언니는 결혼을 했고, 결혼한 후에 몇 년 후에
갑자기 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대신 언니네 집 가서 형부한테 이제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억압됐던 것이 끄집 올라온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냥 살았으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끄집어 올랐다가, 그것도 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시 내렸다가 이러다가 이제는 언니가 돌아왔고 다시 또 일상생활로 접어들었어요. 아무런 뭐 이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다 생각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결혼할 즈음에서 형부 친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형부 친구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것은 형부 대신에 형부 친구 대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형부 친구와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식이 크고 나이가 먹으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해. 내 남편이 혹시 밖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본인이 옛날에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에게 투사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용납되지 않는 욕구나 충동, 사고 등이 이러한 의식 밖으로 밀려나서 무의식 속에 잠기다가 다시 이제는 나오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자, 억제. 이것도 억압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억제는 그 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 들어가는 거고, 억제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막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신경 쓰지 말자, 막 이런 거죠. 밤길 혼자 걸어 무서운 생각을 막 잊으려고 노래를 부르는 거, 이런 것이 이제는 억제가 되겠습니다. 자, 투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내부의 문제나 이런 결점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자기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원인이 있는 건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부인도 그 원인이, 의부증에 걸리는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는데, 큰 사이를 사랑했던 그러한 부도덕한 것이 무의식 속에 잠겼던 자기 내면에 있는데 그것이 남편 탓으로 보는 거죠. 또 자매 동생도 그 형부를 사랑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본인 탓인데, 그것이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투사죠. 그래서 관계망상, 피해망상도 올 수가 있다. 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라든지,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또 실패, 죄책감, 금지된 성욕 등 성행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투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합리화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때는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심포도 여우와 그 이솝 우화의 이제 심포도와 여우와 심포도를 비유를 하죠. 여우와 심포도가 나오면 이것은 합리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우가 포도나무 넝쿨을 아무리 높이 띄어도 못 따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키가 작아서 포도를 먹을 수 없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이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저 포도는 너무 쉬어도 너무 쉬어, 나는 저 심포도는 싫어,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합리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합리화를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상당기법은 우리가 자유현상,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이나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귀찮고 비논리적이고 고통스럽고 난처한 것일지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이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꿈의 분석, 꿈을 통하여 무의식적 욕구를 찾아내고 내담자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해준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십시오. 꿈의 내용 면에서 잠재몽의 내용과 현재몽 내용에는 두 차원이 있다. 자, 잠재몽은 왜곡되기 전에 잠재되는 내용이죠. 현재는 그 왜곡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내용은 고통스럽죠. 의협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정에서 나타나고 숨겨진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의 현재몽 내용은 의와 같은 잠재적 내용이 용납 가능한 내용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왜곡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현재몽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줄치면은 현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잠재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꿈의 내용의 잠재적 상징적 의미를 찾아낸다. 자, 현재몽과 잠재몽이 바뀌면 안 되겠어요. 순서가. 자, 해석은 내담자의 사고, 감정, 기억 및 행동의 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한다. 즉, 그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해석이고, 또 전이는 그 과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느꼈던 것을 상대방에게 발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이는 내담자가 어릴 때 의미 있는 사람과 관계한 방식이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하는 것이고, 역전이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이를 하는 것이죠. 자, 저항은 방해하는 거예요. 상담을 방해하는 거. 뭐 치료 시간이 늦거나 있거나 오지 않는 거, 이런 것 등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저항의 분석이고, 자, 버텨주기. 이 버텨주기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뭔가 막연하게 느끼는 하지만 직면할 수 없는 끝없는 깊고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간직하기는 이러한 내담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충동과 체험에 대해서 상담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이를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며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위험하지 않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법은 내담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훈습은 이거 중요합니다. 훈습 요거 하나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으로 자, 반복, 정교화, 확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깨닫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고, 자, 훈습의 절차, 자, 환자의 저항,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저항, 그다음에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또 환자의 해석에 대한 반응. 그래서 저항, 해석, 반응. 이것이 이제는 바이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훈습의 절차, 환자의 저항,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환자의 해석에 대한 반응.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